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간 승리를 했다라고 불릴 만한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긴 하네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지만 튼실한 회사의 격리로 일을 하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다운 사람이었고 상대방을 휘어잡을 정도로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었죠. 소극적이고 조용한 제 일상에 그는 파도 같은 나날들을 선사했고 직진으로 제게 다가오는 그를 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처음 만나보았었기에 호기심 반, 신기한 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에게 끌려가다시피 젖어들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았고 지금 생각해보니 저란 사람의 생각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싫진 않았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제가 화끈한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하긴 했었거든요. 그런 변화는 제 모습이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남자를 만나기 전 저는 항상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쑥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말을 못하니까 다들 제게 일을 부탁을 했었고 저는 밤을 새워 나의 일도 아닌데 울며 겨자 먹기로 했어야 했는데 남자를 만나고 난 뒤 그가 제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하는 방식을 말이죠. 평탄한 연애를 시작하고 있을 때쯤 어느 날 남자에게 큰일 하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도 워낙에 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그만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장기 손상과 골반뼈, 무릎뼈가 부러지는 대형 사고가 났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술 조심을 하라고 일렀었는데 이미 남자를 많이 사랑하는 중이었고 결혼까지 약속을 한 사이였기에 저는 남자의 병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생활을 하고 밤에는 수시로 병실을 들락거리면서 수발을 들었어야 했는데 중환자실에 있을 적에는 괜찮았지만 일반실로 올라가면서 저는 그의 소변과 변수발까지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의 생리 현상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더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더 컸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의 어머니가 제게 그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간병인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간병인 사용을 중단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우리 아들이 너무 창피하다고 하더라고. 간병인이 자기 개인적인 것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모욕스러워서 확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라. 엄마의 내가 해주는 것도 그런 느낌일 것 같다고 하네. 아들만 들어보니까 나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네가 좀 해주었으면 하는 것 같아.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뭐 어때? 어쩔 수 없이 네가 고생을 좀 해야겠다. 애가 쪽팔려서 죽고 싶다 하는데 우선 애는 살려야 하지 않겠어? 자고로 마음이 편해야 몸도 얼른 건강해지는 법이지 않니? 네가 수고스럽겠지만 네 남자인데 어찌하겠니? 네가 책임을 져야지. 예비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간병인 그만 오라고 했고 제가 남자의 오줌수발, 똥수발을 들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기특하다며 전적으로 남자의 모든 것을 제게 다 일임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몸이 회복되면 바로 결혼식을 올리자고도 했었고요. 열심히 사랑하는 남자였기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는 퇴원을 하게 되었고 시댁에선 애초부터 이야기했었던 저와 남자의 결혼식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장녀였던 저는 아래로 둘이나 있는 남동생들의 대학 공부를 시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정 시댁에서 다 알고 있었지만 한 번 싫은 티 낸 적 없었고 최대한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사는 곳까지 시댁에서 모두 다 준비를 해 주었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합가를 시작했죠. 합가를 해야 한다는 것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저는 고마워했었습니다. 제가 동생들 대학 공부시키는데 한 번도 근심 내보인 적도 없었어요. 저야말로 시어머니에게 감개무량한 마음 품고 살았었고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다 제게 맞춰주셨고 그한 남편 병수발을 들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당신이 제게 고맙다고
평생 못 갚을 빚을 졌다고 말을 했었죠. 다행히 서서히 남편도 차도를 보여 걷기를 시작했고 그 대형사고 이후 남편은 술도 끊어버렸죠. 본래부터 능력이 좀 있었던 사람이라 장기간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회사를 관둘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걷기 시작하고 재활을 하면서 뛸 수 있게 되면서 1년 만에 다시 좋은 기업에 재취업을 성공을 하더군요. 그 즈음 남편의 기력이 다시 살아나면서 임신을 했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저를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많이 예뻐라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까지 가졌으니 더할 나위 없이 저는 시댁에서 귀함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후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자람에 따라 슬슬 분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욕심일 수도 있었지만 아이의 행동 반경이 점점 넓어지는데 조금만 우리 식구들끼리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로 꾸며놓은 집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저의 분가 계획을 만류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살자. 아직은 내가 우리 아들 건강에 염려가 돼서 그래. 그리고 이사 나가서 니들끼리만 살면 너는 우리 손주 돌보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그럼 우리 아들은 누가 돌보겠니? 아직 우리 아들이 완벽하게 정상은 아니잖아. 지금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거지. 엄마인 내가 봤을 땐 남의 손이 필요해도 한참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우리 둘이 나눠서 이 집안 남자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 오래 안 잡을 거야. 딱 2년만 같이 살다가 분가하도록 해라. 시어머니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제 욕심 접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를 시어머니와 더 함께 살았었는데 차마 입에서 분가를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눈치가 보였고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거절의 뜻을 보이면 앞으로 나는 절대 분가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걱정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차에 필 분가 이야기를 미루고 있었던 어느 날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의 남자들을 보살펴야 한다 하셨지만 그가 몸이 힘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한계점을 넘은 상태에서 무리를 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동안 제가 너무 제 몸을 돌보지 않은 탓이었을까요? 결국 제 몸에 탈이 나고 말았거든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수술 이후 꾸준한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시어머니는 제게 분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제 분가를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서 제게 분가 이야기를 했지만 수술에 항암 치료에 지실대로 지친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곱게만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드는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작 제가 분가를 원했을 땐 당신 아들 돌봐야 한다고 저를 만류했었고 당신 아들과 손주 돌봐야 하니 분가하지 말라 말했던 분이 제가 병들고 제가 남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이때에 분가 이야기를 하신 점이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병이 들어 나약한 마음이 들어서였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었겠죠. 이번에 분가해라. 그리고 사부인 모시고 와서 너 병간호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렴. 아무렴 시어머니보단 친정엄마가 편하지 않겠어? 이미 아들한테 말해놨고 아들이랑 손주는 최대한 우리 집에서 지내다가 주말에 너 들여다보라고 했다. 우리 아들도 성취하는 몸이고 그리고 우리 손주한테도 엄마 아픈 모습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진 않아서 내가 그리하라고 아범한테 얘기했어. 너는 너 몸 잘 돌보고 그리고 사부인이랑 지내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봄을 좀 받도록 해라. 이게 참 무슨 일인지. 내가 전적으로 널 돌보고 싶어도 아들놈, 손주 녀석, 게다가 며느리까지 돌볼 힘이 나한테는 없구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해. 마음 편안하게 친정 엄마와 지내면서 얼른 건강 회복해라. 아휴 안쓰러운 것. 아휴 불쌍한 것. 시어머니는 분명히 그 말을 하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에 마음이 조금 수그러들긴 했는데 그래도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위하는 마음 10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더군요. 그래도 친정 엄마와 함께 있을 생각하면서 얼른 몸 회복을 하겠다 다짐을 했었네요. 그렇게 저는 분가를 했고 주중에는 친정 엄마가 저와 지냈고 주말이면 남편 혼자서 집에 올 때도 있었고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얼굴이 밝지가 않았습니다. 심드렁한 표정이었고 불행한 표정이었고 저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제 변수발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길 바랐었는데 남편은 그러질 않았었죠. 집에 오면 얼른 다시 나가고 싶어하는 느낌이었고 함께 있어도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기도 지쳤나 보다. 그래 아픈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이라고 했었는데 저 사람도 그런 거겠지. 그렇게 제 스스로에게 위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여자의 무시무시한 감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의 눈을 피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리고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추잡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는 거였어요. 소심한 제 성격을 아는 남편은 제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비밀번호를 정말 쉬운 것으로 설정을 해 놓았더군요. 바로 남편의 생일이었거든요. 핸드폰을 연 뒤 저는 가장 먼저 카톡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에 좀 전까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정신이 아찔해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냥 이 세상 미련 없이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네요. 바람을 피우고 있는 여자와의 대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대화, 그 안에서 그들은 저라는 사람을 얼른 해치워버리고 싶은 존재로 묘사를 했고 저란 사람을 짐짝처럼 방해물처럼 느껴지게끔 질긴 목숨으로 삶을 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기를 바랐고 그런 다음에 남편은 현재 바람을 피우고 있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에는 시어머니도 동조하고 있었고요. 당신 아들이 결혼했을 당시 몸이 성치 않아서 좋은 곳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쉬웠다면서 이번에 결혼을 하면 꼭 좋은 곳으로 화려한 곳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라는 그런 독려까지 했더군요. 또한 시어머니와 남편은 나의 아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혈육인 내 아들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는데 그 여자가 이해를 한다고 하더냐. 혹시 손주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거나 복잡한 호적으로 인해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시어머니 호적을 올리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를 골며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남편의 배에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씩씩대면서 그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마구마구 쏟아졌죠. 의외로 남편은 집착했고 이젠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하는 거냐며 사람이 비겁하다 못해 치졸하다라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뭐 어쩔 거냐고 이혼을 하고 싶다면 바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위자료도 넉넉히 줄 테니 이미 자기 회사 다 앞마당에 속 시원하게 오늘 끝장을 보자고 하더군요. 사람 자체가 너무 징그럽다. 너 지금 네 꼬락서니가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지. 참네. 야, 네가 지금 네 무덤을 판 거야. 괜히 들여다봐가지고는. 그냥 알타가 죽었으면 이런 사실도 모르는 건데 하여튼 나대긴 엄청 나대요. 이지 너 가져. 위자료도 달라는 대로 줄게. 네가 나한테 한 게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생각해 준다고. 아, 나는 아픈 사람이 제일로 싫다. 내가 너무 아파봐서 그런지 아픈 사람 근처에도 가기 싫은 사람이 바로 나란 사람이야. 인생이 이런 거야. 때론 이렇게 어긋나기도 하는 거고 버림받기도 하는 거고. 원망은 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원망이 있다면 그거 다 돈으로 떼어줄 테니까 그냥 돈 받고 니네 집에 좋은 일이나 해. 이혼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위자료 제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돈으로 쳐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쳐서 주더군요. 돈이라도 받아서 친정에 도움 되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의 양육권 또한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제 혈육인 아들이 그들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었고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비참했고 서러웠고 죽고 싶었습니다. 한순간에 눈치도 없고 한찮은 인간이 되어버리는데 정말 돌아버릴 것만 같더군요. 그런데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거지 같은 마음, 이 비참한 마음, 이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마음, 쓰레기차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이 마음 꼭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엄마를 위해서 저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꿋꿋하게 더 힘차게 말이죠. 겉으로 저는 강한 척을 했지만 혼자 있을 땐 남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강한 여자더군요.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저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몸 관리를 했고 항암을 견디었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가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을 몸에 넣어 놓았던 그때 치료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격리를 받던 저였기에 그 노하우를 살려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를 했었죠. 언젠가는 써먹을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아이를 키우는 데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했기에 치료도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었습니다. 내 영혼이 갈급할수록 저는 채워 넣으려고 애를 썼고 저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결국 저는 완치 판정을 한 그 해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서서히 나와 내 아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에도 인생은 아이러니라고 했었는데 역시 인생이란 것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더군요. 그리고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되는 운명이라는 것도 말이죠. 회계 자문을 원한다는 어느 회사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자체 기장을 하고 자문을 받고 싶다는 메일이었는데 저는 미팅을 잡고 그 회사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사무실 안쪽에 바로 전 남편이 앉아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아니었었는데, 더 좋은 회사였었는데, 저는 그를 알아보고 놀라워했었는데, 그는 저를 바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듯 싶었습니다. 달라졌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좀 달라지긴 했나 보더라고요. 암에 치여서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엿한 전문직 여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아른 채를 안 하고 그 옆을 쓱 지나가는데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아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모른 척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습게도 전 남편은 제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뻔한 말이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자기 소유였을 땐 상대방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면 그제서야 그 진가를 알아보는 어리석음의 절정체 말이죠. 전 남편은 너무 달라져서 몰라보았다. 애는 잘 크고 있는 거냐, 결혼은 한 거냐 등등을 물어보았고 저는 궁금해하는 전 남편에게 친절하게 제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동안엔 그렇게 밉고 저주스러웠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를 향한 미움들이 다 사라졌었거든요. 왜 미움이 사라진 건지, 왜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진 건지, 왜 그들이 밉지가 않은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바로 제가 제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더군요.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로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 존재 자체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사실 말이죠. 삶이 넉넉하니 마음도 넉넉해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과 동시에 지금 자기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참 기가 막히게도 이혼한 아내에게 또다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부인을 욕하고 있는 전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너에게 버림받은 것은 신이 나를 축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당신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사실 나 당신하고 그렇게 되고 나서 엄청 후회했었어. 조강지쳐 버리면 남자들 그 짓 꼴 된다고 하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고 당신 이야기 어머니한테도 했는데 어머니도 당신 너무 궁금했었다고. 요즘 들어서 당신 생각이 그렇게 났었다고 하시더라고. 저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안 될까? 나 지금 별거 중이고 거의 이혼 직전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의 미래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나 그동안 깨달은 게 참 많아. 그리고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했었는지 몰라. 우리 아들을 위해서 다시 시작해보자. 당신도 어차피 만나는 사람 없다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뭐에 쓰였었는지, 왜 당신한테 그리 모질게 했었는지, 내 인생에서 가장 실수한 점이 바로 당신과 헤어졌던 그 일이야.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었었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었다고. 사람이 이렇게 뻔뻔한 족속입니다. 사람만큼 얼굴에 철판을 까는 족속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고 하겠죠. 비굴하게 제게 매달리는 그를 보면서 희열감을 느꼈다면 저도 똑같은 사람 취급을 받는 거겠죠. 처음엔 전 남편의 말을 들어주었지만 그가 점점 선을 넘기에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땡땡씨, 이런 저급한 이야기는 제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문 회계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 외의 개인적인 일에는 질문받을 생각 없습니다. 지금 너무 무리한 행동을 하시네요. 이렇게 사람 불편하게 하면 제가 내일 중으로 김땡땡씨 회사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더 이상 자문을 해드릴 수가 없다고. 연유에 대해서는 감춰드리고 싶지만 이미 자문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소상히 회사 측에 제 사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래도 계속 이러시겠습니까? 이후 그 찌질한 사람은 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꼭 그런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긴 하네요. 저는 지금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제 아들을 잘 키우면서 건강도 생각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을 품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저는 의도치 않게 제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설이 내리는 복수를 해 주었으니까요. 가장 차갑게, 가장 이성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